자, 여러분.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18일인데요. 언제나처럼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기대하는 마법 같은 단순함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스마트폰 케이스나 책 고를 때 폰으로 가볍게 터치 한번 하면 끝나는 그거요. 네네, 맞아요. 다음 날 퇴근하고 오면 문 앞에 딱 그 네모난 상자가 얌전히 놓여 있죠. 근데 이게 부피가 엄청 큰 3인용 딥그린 벨벳 소파라거나 아니면 6인용 거대한 원목 식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진짜 완전히 달라지죠. 철저하게 계산된 그 이커머스의 공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니까요. 맞아요. 결제는 쉬웠는데 막 배송 지연 늪에 빠지고 현관문 안 들어가서 낑낑대고 내 지갑은 텅 비고. 그래서 오늘은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는 심층 분석 임무를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마침 제 책성에 2025년에서 2026년 웨이페어와 아마존의 가구 카테고리 전략 심층 비교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약 5천억 달러, 한화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거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거인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전혀 다른 무기들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배경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가구 시장에서 놀랍게도 온라인 침투율이 여전히 25% 수준에 꽉 막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25%요? 우리가 평소에 생수나 옷을 온라인으로 사는 거에 비하면 진짜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여전히 75%의 사람들은 주말에 차 몰고 교회 매장 가서 직접 소파에 앉아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아, 기업들 입장에선 구조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엄청나게 남아있는 아직 안 캔 금광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유전자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가구라는 한우물만 파는 가구 특화 버티컬 플랫폼 웨이페어, 그리고 세상 모든 걸 다 파는 수평적 거인 아마존. 와, 마치 되게 세심한 동네 부티크 인테리어 숍이랑 전 세계 물건을 다 쌓아둔 거대한 창고형 매장이 싸우는 것 같네요. 그럼 최근 성적표는 좀 어때요? 웨이페어가 작년에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네, 2025년은 웨이페어한테 정말 중요한 해였어요. 연초만 해도 성장률이 0%로 바닥을 기었는데 연말에 이걸 7%로 끌어올리면서 성장을 가속화했거든요. 오, 침체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훅 치고 올라왔죠? 고정비를 엄청나게 깎아냈어요. 2022년 말에 21억 달러였던 고정비를 2025년 말에 14억 5,400만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무려 7억 달러 이상을 감축한 거죠. 와, 7억 달러요? 아니, 인건비나 창고 유지비 같은 거 3년 만에 그렇게 쳐냈다는 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맨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완전히 뜯어고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 EBITDA의 마진율을 6.0%까지 달성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이걸 1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고요. 게다가 IPO 이후로 연평균 23%씩 성장해서 매출 12억 달러를 찍었죠. 덩치는 12억 달러로 피웠는데 군살은 쏙 뺐네요. 그럼 아마존은요? 여기는 뭐 체급 자체가 다를 텐데요. 아마존은 2025년 가구를 포함한 전체 이커머스 매출 추정치가 약 8,473억 달러입니다. 8,400억 달러. 와,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웨이페어가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근육을 키워도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팽팽하게 맞붙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두 기업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웨이페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서 가구 특화 5대 핵심 해자를 구축하면서 수익성 중심 모델을 증명했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그 거대한 프라임 생태계라는 범용성 자체를 무기로 삼고 있죠. 전략의 차이라. 그럼 그 전략이 실제로 맞붙는 현장으로 가보죠. 아까 말한 그 원목 식탁 배송 문제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무겁고 깨지기 쉬운 그 가구들을 고객 거실까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송하느냐. 이게 제일 큰 난제잖아요. 그게 바로 승부처죠. 웨이페어는 캐슬 게이트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업체의 재고를 웨이페어 창고로 전진 배치하는 거예요. 아, 전진 배치요? 보통 가구는 공장에서 주문받으면 고객 집으로 바로 쏘는 드롭십 방식을 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드롭십을 쓰면 대형 화물은 14일, 소형은 5일 이상 걸렸거든요. 웨이페어는 캐슬 게이트로 재고를 미리 탱겨놔서
대형 화물 배송을 7일로, 소형은 2.8일로 반토막 냈습니다. 와, 엄청 줄었네요. 더 중요한 건 속도뿐만 아니라 파손율도 약 2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배송 속도 배지를 달아줄 수 있게 됐고 그 배지가 붙으면 전환율이 60% 이상 급증합니다. 올해는 조립이랑 기존 가구 수거해주는 웨이페어 딜리버리 플러스도 도입하고요. 아니 근데 짚고 넘어갈 게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물류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아마존 로고 박힌 트레일러만 7만 대가 넘고 헤비앤 벌키라는 시스템도 따로 있다면서요. 왜 유독 가구에서만큼은 웨이피어의 캐슬게이트가 이렇게 강력한 물류 해자로 작동하는 거죠?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가구는 부피가 크고 부서지기 쉽다는 특수성이 있어요.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FBA는 표준화된 작은 박스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쏴주는 대규모 물류에 최적화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규격화된 상품용이네요? 맞아요. 150파운드 넘어가는 대형 화물은 그 시스템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런 무거운 거 처리할 때 기본 수수료만 $150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요? 배송비가 가구값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3P 판매자들한테 해상 운송 연계해주면서 쩔쩔매고 있는 반면에 웨이페어는 아예 가구에만 특화된 2인 1조 배송 같은 맞춤형 물류공학을 실현한 거죠. 아, 물류 바닥부터 설계가 달랐구나. 좋습니다. 물류로 배송을 해결했다면 이제 고객이 수천만 개 상품 중에 딱 하나 골라서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바로 AI 기술의 활용 방식입니다. 똑같이 AI라는 도구를 쥐었는데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웨이페어는 뮤즈라는 영감 엔진을 써요. 고객이 자기 텅 빈 방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평면도와 제약을 다 이해합니다. 오, 그냥 사진 합성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4천만 개 카탈로그 중에서 시각적으로도 봤고 물리적으로도 들어가는 가구를 찾아주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가동하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파손 사진 올리면 AI가 분석해서 보상 절차까지 자동화해줍니다. 완전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지털 디자이너네요. 그러면 아마존은요? 여기는 좀 더 계산적일 것 같은데. 아마존은 철저하게 전환 최적화에 집중합니다. AI 쇼핑 가이드가 제품 비교랑 특징을 딱 요약해주는데 이거 도입하고 일부 카테고리 매출이 2배나 뛰었어요. 와, 2배요. 네. 그리고 판매자가 대충 찍은 사진 올리면 AI가 라이프스타일 배경을 싹 생성해줘서 광고 수익률을 10.3%나 향상시켰습니다. 30억 개가 넘는 SKU 안에서 고객 클릭을 최적화하는 데 사활을 거는 거죠. 아, 웨이페어는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지털 디자이너고 아마존은 마찰을 없애고 결제를 확 앞당기는 초효율적인 계산원이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웨이페어가 생성형 AI랑 공간 컴퓨팅으로 고객 체류 시간이랑 충성도를 높이는 쪽이라면 아마존은 LLM이랑 컴퓨터 비전으로 구매 패널을 압축하고 광고 수익 극대화하는 쪽이죠. 진짜 극과 극이네요. 자, 그럼 AI로 어떻게든 첫 구매를 시켰다고 쳐요. 근데 가구라는 게 진짜 자주 안 사잖아요. 10년에 한 번 소파 바꿀까 말까인데 구매 빈도가 이렇게 낮은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계속 붙잡아 두죠? 여기서 멤버십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웨이페어린 웨이페어 리워즈를 도입했어요. 연회비 $29 내면 5%를 적립해주는데 1년 만에 1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미국 매출의 15%를 견인하고 있어요. 와, $29면 가구 한 번 사면 본전 뽑으니까 가입하겠네요. 근데 한 번 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비회원 대비 구매 빈도가 3배나 높습니다. 포인트가 쌓이니까 자꾸 들어와서 쿠션 사고, 조명 사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마존 프라임은 연회비가 $149잖아요. 네, 좀 비싸죠. 근데 이건 가구 전용이 아니에요. 세제 사러 들어왔다가 내일 무료 배송이니까 하면서 침대 프레임까지 선구매 후결제인 BNPL로 지르게 만드는 무서운 생태계죠. 그 프라임의 중력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타겟팅하는 브랜드 결도 완전 다르던데 웨이페어는 계층화를 엄청 세밀하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초고소득층, 그러니까 17만 5천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페리골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일반 주문 단가보다 23배나 높고 작년에 20%나 성장했어요. 그 외에도 올모던, 버치레인 등 취향별로 다 또겨놨죠. 취향 저격이네요. 근데 반면에 아마존은 자기네 PB 가구를 오히려 축소한다면서요. 이거 좀 의외인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규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자기 참조 우대 비판, 즉 플랫폼이 자기네 물건만 상단에 띄워준다는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존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사 PB인 리벳이나 스톤앤빔 같은 건 전략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대신 조립하기 쉬운 실용주의 노선인 아마존 베이직스나 애슐리 퍼니처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집중하고 있죠. 규제는 피하면서 대중성을 잡겠다. 근데 아까 웨이페어 리워드 얘기 들으면서 딱 든 생각이 있어요. 충성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앱 켜서 쿠션 사고 조명 사면 굳이 구글이나 메타의 비싼 타겟팅 광고비 안 써도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웨이페어가 아까 고정비 확 줄이고 EBDW의 6%로 끌어올린 그 재무적 선순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마케팅비가 훅 주니까요. 네, 그게 버티컬 플랫폼이 생존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죠. 자, 그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거인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뛰쳐나가고 있다면서요. 온라인 거인들이 왜 굳이 무거운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죠? 웨이페어 시카고 플래그식 매장 성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픈하고 나서 그 지역 매출 성장률이 전국 평균 대비 10%나 상승했어요. 오, 10%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방문객의 50% 이상이 신규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콜럼버스, 덴버 같은 곳으로 계속 확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홀푸드 마켓 같은 오프라인 인프라를 픽업이나 반품 용도로만 쓰고 있죠. 웨이페어는 매장 자체가 거대한 신규 고객 마케팅 도구네요. 게다가 둘이 B2B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격돌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웨이페어 프로페셔널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상대로 100만 명 활성 고객을 모았고 일반 고객보다 전환율이 2배나 높아요. 반면에 아마존 비즈니스는 사무용품부터 가구까지 한 번에 통합 조달하는 편의성으로 맞서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인 거죠? 사실 2026년에 가구 시장이 막 1918억 달러로 클 거라곤 하는데 지금 주택 거래도 안 되고 고금리라서 다들 지갑 닫고 있잖아요? 물류비도 올라서 아마존은 대형 화물 성수기 추가 수수료를 막 최대 540달러나 올렸다던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싸움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순하게 누가 가구를 더 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웨이페어는 주택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소품이나 교체용 가구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고도로 전문화된 카테고리 킬러로 진화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그 거대한 자본력으로 생태계 확장을 노리는 종합 플랫폼이고요. 결국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선택지를 극단적인 하이엔드 전문성과 극단적인 가성비와 편리함으로 양분화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웨이페어는 전문성, 큐레이션, 하이엔드라는 깊이로 파고들고 아마존은 가성비, 접근성, 속도라는 넓이로 이 5천억 달러짜리 거실을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거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특화된 전문성이 있다면 거대한 플랫폼의 자본력 앞에서도 강력한 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멋진 사례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AI는 우리가 찍어 올린 빈방 사진 보고 예쁜 가구 찾아주는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내 사진, 내 구매 데이터, 심지어 캘린더까지 싹 다 학습해서 내 인생 주기를 미리 예측한다면 어떨까요? 인생 주기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거요? 맞아요. 내가 재택근무 소프트웨어 결제하는 거 보고 이 사람 곧 홈오피스 필요하겠네 하거나 기저귀 검색하는 거 보고 내년에 아기방 세팅해야겠군 하고 나보다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사 계획도 세우기 전에 완벽한 3D 인테리어 시안을 스마트폰에 딱 띄워주고 결제 한번 누르면 내일 창고에서 가구들이 출발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와,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편리를 넘어서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과연 그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집을 디자인하는 건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잘하는 알고리즘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녁 여러분 거실에 있는 소파를 한번 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